자, 부작위범입니다. 자,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해 범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이 부작위범이 되려면 언제나 자기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여기에는 진정이라는 것이 있고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진정이란 일반인 모두에게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이란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만이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진정과 부진정이 이렇게 개념 정의로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밑에 보시면 자, 진정과 부진정의 구별 나와 있죠. 구별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는 학설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법조문에 진정과 부진정을 어떻게 구별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형식설이 통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식설만 공부를 했었으면 됐었는데 얼마 전부터 실질설이 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설만 공부하지 마시고 실질설까지 같이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먼저 실질설부터 보게 되면 실질설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냐면요. 진정은 거동범이고 부진정은 이퀄 결과범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그쵸? 이 형식설이 이 실질설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식설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는 진정 이퀄 거동범, 부진정 이퀄 결과범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는데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아니다. 부진정에도 뭐가 있더라? 부진정에도 결과범 외에 거동범이 있더라고 하는 점을 자기네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입증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점을 갖고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실질설은 오늘날의 통설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형식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형식설은 어떻게 진정과 부진정을 나눌까라는 것인데, 자, 형식설은요, 형법이 부작위범의 구성 요건을 즉 법조문을 두고 있느냐라는 형식적 기준에 따라서 양자를 구별한다는 견해다.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은 가슴에 닿지 않죠? 자, 그러면 필기 한번 해봅니다. 자, 형법이 부작위범의 법조문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조문을 두고 있다. 그러면 땡땡 이것은 진정이고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부진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서 양자를 구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식절에 따랐을 때 이렇게 진정과 부진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 볼까요? 자, 법률에, 즉 법조문에 명문으로 부작이라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 그것이 바로 뭐다? 진정이다. 이런 말이죠. 자, 법조문을 찾아보면 뭐뭐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뭐뭐하지 아니한 자는 얼마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뭐뭐하지 아니한 자를 즉 부작위를 법조문에 명시를 해놨죠. 이것이 진짜다 진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뭐뭐하지 아니한 자를 형법조문에 싹 다 뒤져보니까 총 5개가 나옵니다. 그 5개를 제가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다중, 불해산이죠. 불해산, 해산하지 아니한 자 이런 말이고 불응죄, 퇴거하지 아니한 자 이런 말이고 명령 위반죄, 명령에 위반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계약 불이행, 총 우리 형법에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부작위범 펼쳐보시면 자, 여기 구별 나와 있죠. 구별 나와 있고 여기 형식설에 따랐을 때는 자, 진정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부작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총 몇 개다? 5개다. 그래서 퇴거에 불응했다, 해산에 불응했다, 집합에 불응했다, 이행에 불행했다. 이 법조문이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 자체에 부작위로서 그 자체를 실현한 것, 부작위를 가지고 그 자체를 실현하는 것, 이게 진짜다 진짜. 그래서 진짜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범을 실현했다. 그래서 앞 글자 부작위, 뒤에 글자 부작위 이퀄이다. 이게 진짜다 진짜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볼게요. 여기 와보시면 진정을 어떻게 부른다? 진정을 부작위를 통해서
부작위범을 실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위범이라는 글씨가 색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작위를 자기로 밑에 나와 있는 자기랑 비교해서 이 부작위를 자기로 바꾸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부작위 앞에 밑줄 긋고 부작위 밑줄 긋죠? 이거 이퀄이면 진짜가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세요. 이 부작위범이라는 글씨를 자기범이라고 바꾸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자,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 자체는 자기범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법조문은 그렇게 규정해놨지만 이를 부작위로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부진정이다, 짝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조문에는 뭐뭐한 자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에서 사람을 살해한 자, 이 살해가 바로 자기범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기범 형태로 규정해 놓은 것을 부작위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짝퉁, 그래서 부진정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노트를 펴보시면, 자, 이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법조문 자체는 자기범이라고 규정을 해놨지만, 즉 살인죄에서는 살해라고 규정을 해놨지만 이것을 부작위로도 미투, 그쵸? 부작위로도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살인죄를 갖고 설명드렸을 때 밑에 보시면 A가 B를 칼로 찔렀다. 이게 자기죠. 자기범 형태로 지금 살인죄의 행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아이가 한강에서 물에 빠졌는데 그 아버지가 이를 구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작위죠. 그래서 부작위를 통해서 살인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살인죄는 자기로도 할 수 있지만 부작위로도 할 수 있는 범죄, 이것을 짝퉁, 부진정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범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글자와 뒷글자가 달라요. 다르다. 이것이 짝퉁, 부진정이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를 해두세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가서 보시면, 자, 부진정에서 자, 두 번째 줄에 부작위를 통해서 자기범 형태를 실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자기범이란 단어를 위에 있는 부작위범과 바꿔 쓰면 틀립니다. 꼭 좀 정리를 해두세요. 일단 개념정이 됐고, 자, 밑에 기출도 그렇게 돼 있죠. 퇴거불응죄가 진정 부작위범이잖아요. 그래서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 혹은 진정이라 한다 했는데, 진정은 맞죠? 근데 진정이 되려면 앞글자와 뒷글자가 똑같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르죠? 앞글자와 뒷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판례를 좀 볼게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여기서 조문에 있으면 진정, 조문에 없으면 부진정, 이렇게 형식적 기준에 따라 나눈다는 것이 형식설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음 판례 보면 뭐뭐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성요건, 즉 조문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진정입니다. 밑에도 뭐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문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진정이다. 그래서 이 진정을 물어보는 판례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판례를 보면 23년도 해경 간부시험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뭐뭐하지 않았다는 것이 진정이라고 했는데 이 진정 구성 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 이행 기간 경과와 관련해서 곧장 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개월 이내에 자기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하지 않은 행위와 뭐뭐 행위를 하지 않았죠?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순간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개월 후에 또다시 지시를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여기서 또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기수 하나, 뒤에 기수 하나, 기수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다는 지문이 그대로 해경간부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립요건을 볼게요. 자, 성립요건의 1번 타자가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 하는 것인데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을 우리 전 시간에 행위론 제가 약간 설명드렸죠. 행위론의 문제와 비교되는데요. 자, 여기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요 행위론 말씀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 행위론이 인정됐을 때, 사람의 행위라고 인정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검토한다 했잖아요. 요 세 가지가 3단계 체계론에 따랐을 때 범죄가 성립했다라는 거죠.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성립 요건 검토하기 전에 여기서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한다. 자기범은 그렇게 배웠죠. 부자기범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기범도 똑같이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3단계가 있는데 그 구성요건 해당성 이전에 행위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해서 배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도대체 뭘까? 자, 교재 갑니다. 자, 여기 성격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부자기의 행위 개념에 해당한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행위. 자, 그러면 볼게요. 부산에 가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빠진 아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행위성 자체가 탈락되는 거야. 그쵸? 자, 다시 노트표 보시면 제가 이 행위로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 뱀이 사람을 물어 죽었어요. 사람을 물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것이 지금 동물, 짐승의 행위잖아요. 이것은 행위론 자체가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부산에 가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아들이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산에 가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빠진 아이를 어떻게 구조를 해요? 처음부터 이것은 뭐다? 구성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행위성 자체가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즉 부자기범을 논하려면 한강에 아이가 빠졌을 때 그 옆자리에 아버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행위 개념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보통 시간적, 장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처럼. 그쵸? 이러한 가능성조차도 없다면 행위성 자체는 처음부터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된 다음에 검토되는 것이 바로 밑에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객관적 요건이 있고 주관적 요건이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 주관적 요건이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여기 이제 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됐다고 칠게요. 즉 한강에 아이가 빠졌을 때 한강에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검토될 것이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이 제가 두 개 있다 그랬죠. 두 개. 이렇게. 두 토막으로 쪼개진다 그랬죠? 이걸 반으로 갈라버리면 위에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 밑에 것을 주관적 구성요건이라 했고, 그리고 이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도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고, 그쵸?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볼게요. 자, 그러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공통된 요건이다. 공통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과 부진정 공통된 요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노트를 펴볼게요. 자, 지금 동그라미 1번 돼 있죠. 노트에는 여기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에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여기 이 한강이라는 한강이라는 이 그림을 좀 더 제가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키워봤는데 자, 이 한강입니다. 한강. 이제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물결이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한강에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익사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사람 살려 하는 겁니다. 그쵸? 요때 아버지가 부산에 가 있을 때는 부산에 가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한강에 빠진 아이를 구해요? 구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아버지가 한강에 빠진 자식을 구조할 행위 가능성 자체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행위 자체가 탈락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와보면 자, 지금 한강에 아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빠졌고 아버지는 어디 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한강에 있는 거야. 한강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한강에 아이가 빠졌을 때 그 한강에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남이 아니잖아요. 타인이 아니잖아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를 해야 하는데 구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구멍이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구조를 안 합니다. 구조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사망하게 되죠. 그쵸? 사망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구조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느냐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느냐를 검토할 때는 첫 번째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물에 빠져 있을 것 이런 말이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명령된 행위가 있잖아요. 아버지에게 명령된 행위가 뭐예요? 네 자식을 구해야지. 그것을 아버지가 하지 않고 있죠. 부작위 하고 있다는 거야. 세 번째로 검토될 것은 아버지는 신체 건강해요. 수영도 잘해요. 보트도 있고 그래요. 즉 아버지가 조금만 힘만 썼더라면 능히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 행위 가능성.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구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올라가서 이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일반적 행위 가능성은 행위론에서 거론되는 것이고, 그쵸?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말하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아버지가 현장에 가 있고 옆에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이를 구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세 개를 묶었죠. 이 세 가지를 묶었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이다. 공통이란 말은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공통이다 이런 말이죠. 즉 퇴거불응죄에도 이 1번, 2번, 3번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퇴거불응죄가 진정부작위범이었잖아요. 자, 그럼 진정부작위범을 갖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구성요건 상황이 존재할 것. 즉 우리 집에 어떤 애가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질 않아.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죠. 명령된 행위를 걔가 부작위하고 있잖아요. 그치? 분명히 자는 어디 아픈 애도 아니야. 멀쩡해.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나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똑같은 공통된 요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진정은 아니고 부진정에서만 필요한 거야. 부진정에서만.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을 것 이런 말입니다. 보호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한강에 이 아버지만 있습니까? 한강에 수많은 행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 연인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아버지만 본 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행인도 봤어요. 근데 행인은 물구멍이 쳐다보고 있네. 어느 행인이든 아이를 구조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인에게 뭐라 할 사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만 된다. 아버지만 지금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바로 뭐다?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을 것. 그쵸? 그래서 이 아버지만 된다는 부분이 바로 보호증인적 지위가 인정될 것 이런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 정형의 동가치성. 좀 말이 어렵죠? 동치성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동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작위 이퀄 부작위일 것 이런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요건이 더 추가가 되면 부진정이 요건이 구비가 되는 겁니다. 동치성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라 그랬죠. 이건 자기 형태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 자기가 부작위와 동가치를 이뤄야 되잖아요. 자, 봐봐요. 이 그림은 저울인데 이 지금 저울 받침대입니다. 자, 이 저울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 받침대에서 한쪽으로 그림이 치우쳤죠. 이게 여기가 자기가 되고요. 여기가 부작위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끼우뚱하게 그렸을까요? 왜 제가 자기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에너지가 투입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힘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무게가 당연히 자기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이 무게의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과 이렇게
무게 저울을 똑같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여기다가 뭐 에너지를 더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것. 두 번째,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을 것. 시라고 하는 그 돌덩이 두 가지를 올려놔야지 무게 저울이 이렇게 수평이 되어서 이렇게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따로 배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진정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만 구비하면 진정은 구속요건 해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부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외에 4번, 5번까지 더 추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속요건이 충족됩니다. 됐나요? 자, 이 5가지를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 5개가 뭐다? 이 5개가 적지 마세요. 뒤에 나오니까요. 구속권 해당성에서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5가지가. 그쵸? 밑에 고의가 있겠죠?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인식하면 부진정 구속요건 요소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그쵸? 여기 밑에 고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의라는 것이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인식해야 돼요. 인식.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착오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 인식이 뭐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조심할 것은 개별적, 지위 이 2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2가지를 제가 유독 조심해야 되냐 하냐면 비교되는 단어가 나오잖아. 비교되는 단어가. 그 비교되는 단어가 뭘까요? 옆에 일반적과 비교하셔야 돼. 개별적은 일반적과 비교하셔야 돼. 일반적은 행위론에서 거론되는 것이지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지위는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되지만 의무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의무는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라 위법성의 요소로 봐요. 당연히 이것도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는 이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식할 필요 있는 것은 5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공통된 요건 나와 있죠? 그쵸? 첫 번째, 상황이 존재할 것. 두 번째, 명령된 행위를 부작위할 것. 세 번째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것. 말씀드렸잖아. 이것은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공통이다. 그쵸?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에 부진정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동치성이다. 동치성. 그리고 밑에 동치성 설명하면서 마지막 각주를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동치성을 이루려면 지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 정형이 동가치성이 있어야 된다. 이 2가지가 동치성이에요. 됐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진정만이 요구되는 것이고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따로 배운다. 따로. 특이한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배운다. 이 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다시 앞으로 가보실게요. 자, 공통된 요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상황이 존재할 것. 퇴거불응죄에서는 퇴거 요구라는 것이 그 상황이고 부진정에서는 아이가 한강에 빠졌을 것. 이것이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명령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만약 행위자가 자기 의무를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부작위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작위범이 되려면 명령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돼. 됐죠? 그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것. 외적 조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아버지가 반신불구야, 장애인이야, 수영을 못해. 옆에 그 아이를 구조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전혀 없어. 보트도 없고 뭐 로프도 없어. 그렇다면 아이가 결국 익사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에게는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살인죄의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탈락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합니다. 이 판례가 오래된 판례인데 시험엔 딱 한 번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이 아니고 저 사법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S은행, J은행? S은행이니까 J은행은 아니죠. 자, S은행 은행장 갑은 S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 거래하여 오던 A회사의 기업 경영 상태가 부실하여 부도 처리될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 채무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고서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자, 기존 대출금을 자체 상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작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자, 결국 그 회사는 도산했고 S은행은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 갑의 주체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부작위 했다고 해서 다 죄가 되나요? 부작위가 되려면 첫 번째 요건. 일단 상황이 존재할 것, 명령된 행위를 부작위할 것,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을 것, 특히 개별적 행위 가능성 관련된 거야. 그쵸? 자, 판례가 뭐라 해요? 은행장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즉 부작위했다 하여도 그 회사가 당시 채무를 자체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뭐야 여기서는? 그쵸? 이게 바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개별적 행위 가능성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특유한 요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과 발생, 부진정은 결과범이죠. 결과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도 발생해야 되고 결과범이라서 이제 인과관계 등을 검토하고 결과범이기 때문에 미수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자, 주관적 요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트를 펴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를 인식해야 된다. 그 중에서 조심할 것은 개별적과 지위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고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존재할 것, 명령된 행위를 부작위할 것, 개별적 행위하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되고 부진정에서는 추가되는 것이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 이런 것들 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다. 여기하고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자 일반적은 아니다. 그쵸? 일반적은 아니다. 의무도 아니다. 이 부분도 기출입니다. 자 됐고 여기서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어요. 자 과실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형법상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형법상 진정 부작위범의 과실은 처벌정이 없어서 과실범의 문제는 부진정에서만 논의가 된다. 요거 밑줄 거두시고 이 부분은 다시 부작위범 저 맨 끝에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부진정입니다. 동그라미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진정은 밑줄 X. 형법상 그래요. 형법상은 진정 부작위범의 과실범 처벌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요건 해석이 끝났잖아요. 노트 펴보세요. 노트 펴보시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설명이 끝났잖아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이 부분 남았잖아요. 위법성하고 책임 남았잖아요. 그쵸? 그쵸? 자, 이 부분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거의 똑같아요. 거의 자기범과 부자기범이 똑같아요. 이 부분은. 별로 할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달라서 이 부분만 설명 잔뜩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법성과 책임은 별로 할 얘기가 없다고요. 똑같이 자기범과 똑같이 3단계 체계론에 따랐을 때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 추정되고 그렇죠? 이 위법성에서 조각 사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본다. 그리고 긴급 피난에 가보면 이 의무 충돌이 이제 문의가 된다. 이 의무 충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요. 자, 여기를 보면 한강에 지금 아이가 한 명 빠졌잖아요. 한 명 빠졌잖아요. 근데 아이가 한 명 더 있어요. 이렇게. 둘이 빠진 거예요. 둘이.
그러면 이 아버지란 사람이 누구를 구하냐? 첫 번째 아들을 구할까? 두 번째 아들을 구할까? 고민하는 거야.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빨리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그쵸? 이때 아버지가 한 아이는 구했는데 한 아이를 못 구했어. 이 아이가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아이를 구했다면 다른 한 아이를 구해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부작위범으로 논할 수 없다는 거지. 첫 번째 아이를 구할까? 두 번째 아이를 구할까? 그게 의무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서 위법성에서 의무를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의무. 이 의무가 화살표로 끄집어내면 자, 한강에 아버지가 와 있고 한강에 첫 번째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뛰어들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아이는 구조를 했는데 두 번째 아이는 구조를 못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위법성에서 배우는 의무 충돌. 첫 번째 아이 의무, 구조할 의무. 두 번째 아이 구조할 의무. 그 의무가 충돌된다는 거야. 이것은 위법성에서 배우는데 그다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옛날에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어. 수십 년 동안에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뭐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